은행 예금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요구불 예금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 요구불 예금이라는 건 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 당좌 예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이 있는데, 자, 우리가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그냥 수표라는 표현을 쓰면 얘는 당좌 수표를 우리가 수표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는 수표하면 자기업 수표를 이야기하지만, 회계에서는 이제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그냥 수표라고 하면 그건 당좌 수표를 이끄는 거예요. 그럼 이 당좌 수표 제도를 이용하는 거는 당좌 거래를 하는 이유는 당좌 수표 제도와 그리고 당좌 차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당좌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당좌 수표 제도가 우리 기업이 수표를 뭔가를 물건을 사면서 수표를 발행해 주면 그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제 당좌 예금 구좌에서 돈을 찾아가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이체를 안 해줘도 되고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우리 당점 발행 수표라고 하는데, 수표인데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쓰는 거고, 자, 우리가 발행한 수표를 수취를 하면 우리는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기록을 할 거죠.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회사가 원재료를 사요.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치를 구입하는데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우리 당좌 예금 구좌에서 우리 거래처가 100% 돈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써둘 건데, 우리 회사가 제품 매출을 했어요. 자, 그럼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우리 회사가 발행했던 수표를 나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그 말은 곧 나는 발행했을 때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라고 썼지만 그 상대방이 은행 가서 돈을 안 찾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줄였던 당좌 예금을 다시 원상복귀로 취소해야 되니까 차변에 당좌 예금이다라고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당점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우리가 줬다 받았다는 차변 대변을 결정하는 거고, 계정 과목은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그죠? 이건 받았다고 해서 다른 계정 과목이 아니고 줬다 받았다는 자산의 감소 증가 차변 대변만 일으키는 거고, 우리는 발행했을 때 당좌 예금에 돈 나갈 거라 했는데 얘가 돌아왔으면 돈 빠져나가지 않을 거니까 다시 잔액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행한 당점 발행 수표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그럼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우리는 동점 발행 수표라고 하죠. 자, 그럼 이 동점 발행 수표를 우리가 수취를 하게 되면 받았으니까 차변인데, 이건 동점은 동사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은행 가서 현금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통화대형 증권이니까 현금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도 은행 가기 귀찮아서 다른 물건 사면서 이 수표를 다른 사람한테 지급을 해요. 그럼 줬으니까 대변에 얘도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줬다 받았다는 차변 대변만 결정하는 거고, 누가 발행한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계정 과목이 설정이 되는 거죠. 우리 그 분계 원리는
처음에 계정 과목 선택할 때는 어떤 거냐 파악을 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쓰는데 그 계정 과목에 대해서 그 다음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 계정 과목을 지우는 걸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았을 때 현금 썼으니까 얘를 주면 지우기 위해 현금 쓰는 거고, 얘도 발행할 때 당좌 예금 썼는데 얘가 돌아왔으니까 취소하기 위해서 당좌 예금 쓰는 거예요. 항상 원리가 처음 장부에 기록할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 그 다음 일어나는 거래는 그 계정 과목을 그대로 쓰면서 지워주는 분계가 일어난다고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우리 회사가 자,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하는데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500만 원 하고 당좌 예금의 예치를 100만 원 해서 600만 원을 이체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 분계를 하면 보통 예금에서 600만 원이 나가게 되겠죠. 그럼 600만 원이 나가요. 그럼 차변에는 자, 우리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얘 계정 과목이 뭐죠? 그렇죠? 제가 당좌 자산하면서 갑자기 투자 자산으로 넘어갔나요? 자, 얘는 저 방금 정지 화면인 줄 알았어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우리 투자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죠. 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건 사용에 제한이 있는 거치성 예금을 이끄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얘만을 위해서 만든 계정 과목이 아니라서 얘 계정 과목은 유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특정 현금과 예금은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이에요. 자, 보증금을 내가 지금 걸었으면 이 돈은 내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써줘야 돼요. 제가 이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A, B, C라고 이렇게 쓰는 것들은 시험 때 거래처 안 쓰면 틀리는 계정 과목에만 꼭 표현을 쓸게요. 나머지 계정 과목은 제대로 된 거래처 쓰면 정답, 엉뚱한 거래처 쓰면 오답, 안 써도 정답 이런 것들인데, 지금 제가 아래쪽에 앞으로 표현 A다 B다라고 쓰는 거는 거래처 안 쓰면 그냥 그 문제 틀렸다고 되는 계정 과목에는 제가 표현을 꼭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잊지 말고,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을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다가 걸었다면 여기 우리은행이다라고 써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당좌 예금에 예치한 돈이 당좌 예금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첫 당좌 거래를 시작한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을 거는 이유는 뭐냐면 당좌 차월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좌 차월이라는 말의 차자는 우리 차입금 할 때 차자, 돈 빌리는 마이너스 통장의 성격으로 돈이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지급해 주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100만 원 잔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20만 원짜리 물건 사고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럼 그걸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제 당좌 예금 구좌에서 돈 찾으려고 은행에 제시했는데, 그럼 수표에는 이 본 증권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봤더니 통장 잔액이 부족한 거야. 그럼 100만 원만 있다고 해서 1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급 거절을 해버려요. 그럼 지급 거절하면 그게 이제 부도 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도는 큰 부도 아니에요. 자주 일어나요. 일단 단순 금융 부도고 은행에서 전화 오면 돈 넣어주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단 우리 기업에 대한 신용도나 이런 것들은 하락되고 거래처한테도 창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당좌 차월 계약을 해두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을 넣어둘 건데, 그럼 우리는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돈보다 더 많이 수표를 발행해도 그 한도 내에서 우리 은행에서는 그냥 돈 다 지급하고 마이너스 통장처럼 마이너스 얼마다라고 잔액을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사가 원재료를 120만 원짜리를 산다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원재료 120만 원을 취득하는데 자, 문제에서 당좌 예금 잔액이 100만 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수표 발행했을 때에 120만 원이라고 다 쓰는 게 아니고 대변에 당좌 예금 100만 원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있는 당좌 예금 잔액 한도로 써주고 이렇게 쓰는 이유가 우리는 회계상에서는 음수인 부의 표시를 사용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사용 안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통장 그 구자 잔액에는 마이너스 20이라고 적혀 있다 하더라도 내 장부엔 마이너스 20이라 안 쓰고 당좌 예금 잔액은 0원이다. 그럼 20만 원은 어떤 성격이 되죠? 20만 원은 은행에 돈을 빌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입금이라고 은행에 장부에 써두게 될 거예요. 그럼 차입금이면 장기, 단기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당좌 거래는 매년 갱신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다라고 해서 어디 은행이다라고 쓸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는 바로 단기 차입금이라고 전환을 해도 되는데 과거에는 얘를 계정 과목으로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했어요. 당좌 차월 계정 과목을 쓰다가 기말까지 당좌 차월 잔액이 남아 있으면 이걸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해 줬어요. 계정 과목을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회계 기준은 바로 단기 차입금을 쓰래요.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단기 차입금 쓰는 게 원칙인데 우리 세무위급 시험에서 과거에 당좌 차월을 쓰라고 하면서 계정 과목을 만들어 뒀어요. 백데이터에. 그럼 당좌 차월 쓰면 되잖아. 근데 많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단기 차입금도 유동부채인데 당좌 차월도 유동부채예요. 얘도 유동부채이기 때문에 얘도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데 당좌 차월만 쓰고 거래처를 안 써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틀렸어요. 그래서 당좌 차월 계정 과목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동부채니까 거래처를 꼭 써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당좌 차월 단기 차입금 우리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우리가 지급했을 때 쓰는 분계를 좀 봤어요. 자, 다음은 아래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게 적혀 있는데 은행 계정 조정표는 요즘은 사람 외부 영자도 관심이 없고 잘 안 쓰는데 뭐 있으니까 어떤 건지는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결산할 때에 우리 예금의 잔액하고 장부상의 예금 잔액하고 실제 예금의 잔액하고 일치해야 되겠죠. 근데 일치 안 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럼 수표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써두겠죠. 그럼 이렇게 써뒀는데 그럼 내 장부의 당좌 예금 잔액은 줄어들었는데 은행에서 돈을 거래 상대방이 은행 가서 돈을 아직 안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실제 당좌 예금 잔액하고 내 장부상의 당좌 예금 잔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이미 정말 수표를 발행했고 발행한 수표 번호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우리 회사 장부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은행 측 수정 사항이다라고 해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은행에서는 우리 법인 간의 거래에서 지금 현재는 좀 안 그런데 과거 옛날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1월 1일 날 새벽에 이자를 빼가 버렸어요. 그럼 그 이자 빼간 거하고 잔액이 서로 일치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자인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 회사가 그 이자 비용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니까 우리 회사 측 수정 사항이다라고 해서 차이를 정리해 가는 게 은행 계정 조정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는 우리 재무제표 있으면 주석에다가 은행 계정 조정표를 넣어서 외부 이용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요즘은 외부 이용자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그 통장 잔액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별로 그 성능을 발휘하지 않아서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현금성 자산이라고 있죠. 자,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계정 과목이 아니고 우리 계정 과목의 소소소 분류인데 정말 작은 분류인데 자 여기에는
자, 제일 중요한 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우리 취득이라는 게 뭘 의미하죠? 회계상의 취득은 엄청 거창한 거 아니에요. 장부에 기록하는 게 취득이에요. 장부에 기록하는 게 취득이에요. 회계상의 취득은. 그럼 지금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거는 내가 장부에 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올해 2월 달에 뭔가를 썼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짜리라서 내년에 이제 3개월 이내로 도래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3개월 이내에 도래한 게 아니라 내가 장부에 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를 할 수 있다면 그걸 우리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는데, 자, 우리가 현금성 자산을 보고 시험에서도 이론으로 한 번씩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실무적으로는 우리 보통 예금이다, 당좌 예금이다 이런 잔액을 외부 이용자한테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외부 이용자가 관심이 단 1도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근데 여러분 회사가 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해서 우리 대차 대조표를 달래요. 그럼 세무사 사무실이든 회계사 사무실이든 그거 이제 직인 찍어가지고 달라고 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한 방에 합쳐져 있어요. 우리 제출 용은 전부 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현금 및이니까 현금으로 분류하는 거, 그리고 방금 앞에 있었던 우리 요구불 예금들하고, 그리고 우리 금융 상품 중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되는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한 줄로 보내서 줄 거예요. 이게 우리 실무적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 지금 책에도 나와 있고 이론 시험에 한 번씩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개정 과목이 아니니까 실기에서는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교육용 버전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재무제표 작성할 때 땡기는 적용 거는 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시험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실기에서는 언급을 안 하지만 이론에서 질문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글자가 취득일 기준이죠. 그리고 우리 책에는 안 적혀 있지만 사용에 제한이 있으면 안 돼요. 현금성 자산은 사용에 제한이 있다면 그거는 투자 자산이 되는 거예요. 사용에 제한이 있으면. 자, 다음 단기 금융 상품을 보면, 자, 우리 투자 자산은 유동 자산인가요? 비유동 자산인가요? 둘 중 한 개겠죠. 둘 중 한 개겠죠. 자, 여기에 투자 자산이 있죠. 이 투자 자산이라는 것 우리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걸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얘가 지금 비유동 자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건데 우리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되는 거라면 여기에 넣어두는 게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유동자산에 분류해야 되는데, 유동자산은 두 분류밖에 없어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그럼 이 재고자산은 우리가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인데, 이 재고자산 얘로는 분류가 안 되겠죠. 그럼 당좌자산은 아마 웬만한 책들이 제대로 된 정의를 안 내리는데 일반적으로 다 표현하는 게 유동자산 중에,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정상영업 주기 내에 현금화 가능한 걸 유동자산인데, 그 중에서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당좌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명확하니까 우리는 얘를 뺀 나머지가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 뺀 건 다 당좌자산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지금 투자자산인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된다면 비유동으로 분류 못하니까 당좌자산으로 분류할 거고, 그럼 여기에서 또 소분류로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산인데 당좌자산이라는 이런 표현 쓰는 이제 표현이 지문에 나오면 그냥 얘는 단기 투자자산 분류 때문에 얘라고 함축적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는 단기 금융상품도 당좌자산의 단기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는 제조업이 확률이 매우 높고 아니면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할 거예요. 그런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받거나 하는 행동은 우리 영업활동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산인데 그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CMA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보고기간 총률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될 거라면 1년짜리 적금 넣었으면 그러면 우리는 당좌자산으로 분류하는 여기에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으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이런 계정 과목 본 거 있죠? 우리 컴퓨터에 당좌예금 아래쪽에 얘네들이 있잖아. 보통예금 아래에. 얘네들은 이 계정 과목은 당좌자산이에요. 그럼 투자자산으로 정기예금이나 얘네들 가입하면 장기성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만들었을 거예요. 기본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정기예금 이런 계정 과목은 우리 보호기간 총률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되는 것들만 원래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당좌자산이니까. 코드 번호가 지금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에서 보통 예금 아래쪽에 있다는 걸 봤다는 건 당좌자산이라는 이야기죠. 그거는 얘네들을 쓰는 거고 투자자산으로 2년짜리 정기예금 가입했다 그러면 우리 장기성 예금 이런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43페이지에 선일자 수표를 좀 볼게요. 자, 우리 어음 보신 적 있나요? 어음에 보시면 이런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그런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음을 보면 어음의 금액이 100만 원짜리죠. 100만 원짜리면 여기에 발행인이 있고 여기에 누구누구 귀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발행일 그리고 만기일자인 지급기일 그리고 지급처 여기에 지급은행이 적혀 있으면 그 은행 그 지점으로 가면 귀하에 적혀 있는 회사가 여기에 땡땡 적혀 있는 회사나 아니면 지시인은 배서 양도하면 뒤에 배서란에다가 이 사람한테 줘라고 이 귀하가 써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배서 양도하는 거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자 그럼 자 이 어음이라는 건 이 지급기일이 만기인데 자 이 지급기일이 2020년 11월 10일이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날짜가 이 날짜로부터 현금화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럼 어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우리 수표는 수표를 보면 똑같이 100만 원짜리인데 자, 여기에도 이제 발행인이 적혀 있고 여기에는 본건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있는 수표에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과거에 10만 원짜리 수표 주고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자, 여기에도 이제 발행인도 있고 여기에 발행일이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간쯤에 발행일이 적혀 있는데 오늘 날짜가 17일이죠. 그러면 2020년 10월 17일이다라고 찍어요. 자기업 수표는 은행 직원이 그냥 도장으로 딱 찍어주면 이 날짜부터 현금이란 뜻이에요. 현금. 그럼 이게 우리 수표인데 자 우리 당좌 수표는 우리가 발행할 수도 있죠. 우리 회사가 발행하는 거죠. 그 회사가 발행하는데 은행 구자 잔액을 봤더니 그게 돈이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거래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날짜를 오늘 돈이 없으니까 2020년 11월 10일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11월 10일로부터 받아달라고. 그럼 미래의 날짜를 썼죠. 이걸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선일자 수표. 그럼 얘는 11월 10일부터 현금화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얘나 어음이나 성격의 차이가 있나요? 얘도 11월 10일부터 현금화 할 수 있는 거고 얘도 11월 10일부터 현금화할 수 있으면 얘든 서로 똑같은 조건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일자 수표 얘는 어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얘는 어음으로 취급을 할 거예요. 자, 어음으로 취급할 거란 이야기는 우리 지금 교재 45페이지에 보시면 자, 상품 매매 대금으로 선일자 수표를 교부한 경우라고 적혀 있죠. 뭐 상품이라는 표현보다는 43페이지에 죄송해요. 43페이지에 자, 선일자 수표에 상품 매매 대금으로 선일자 수표를 교부한 경우 적혀 있는데 상품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거래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인 경우에 어음을 선일자 수표를 발행했으면 지급어음이고 선일자 수표를 받았으면 우리는 받을 어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번째에 보시면 상품 거래 이외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미지급금 미수금이라 보이죠. 그 말은 곧 우리가 어음을 주고받았을 때와 똑같이 회계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선일자 수표도. 그래서 제가 지금 얘하고 둘이는 성격이 똑같죠. 이렇게 발행할게 그런데 싫다 그러면 기다려 하고 어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걔는 바보짓 한 거죠. 똑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의 날짜를 쓰는 우리 선일자 수표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어음하고 똑같이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 생각나시나요? 말 나온 김에. 그죠? 자,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건 매입과 매출을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학원이 수강료를 받았어요. 그럼 매출했다면 말 안 어색하죠? 우리 학원이 지금 위에 있는 저 프로젝트 안 쓴다고 팔았어요. 그리고 매출이라 그러면 이상하죠? 한마디로 매출이다 매입이다는 그 회사를 설립한 목적대로 사업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는 회사가 프로젝트 팔고 매출이라 그러면 이상할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지금 우리 학원이 지금 프로젝트를 팔고 매출이라 그러면 이상하다는 여러분 그 느낌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라는 건데 근데 이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건 그럼 우리 회사가 그 설립한 목적대로 사고 파는 행동인데 그럼 도소매업에서는 내가 판매 목적으로 사오는 완성품을 계정 과목으로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이 계정 과목을 쓴다는 자체는 판매 목적으로 사왔으니까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재고자산에다가 나의 이익을 붙여서 파는 수익 계정 과목이 매출로 상품 매출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품 매출이다 아니면 상품을 사와서 상품 매출하는 이 계정 과목 쓰는 것만 우리는 도소매업에서는 일반적인 상거래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업에서는 우리는 원료와 재료를 섞은 합성어인 원재료를 사와서 이 원재료로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 목적으로 만든 걸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 제품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는 수익 계정 과목을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는 제조 및 도소매업이니까 자, 이 상황을 볼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상품, 상품 매출, 원재료, 제품 매출 이 계정 과목 쓰는 것만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영업활동하고는 다른 거예요. 영업활동은 우리 회사의 업무하고 관련 있는 걸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인 상거래는 정말 팔려고 사와서 걔 판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들려고 사와서 만들어서 얘를 파는 것만 일반적인 상거래인 거예요. 그 외 나머지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 기타 거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해서 자, 매출을 가지고 먼저 보면 우리가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했는데 오늘 돈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이 이 매출로 인해서 발생한 거를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출로 인해서 발생한 걸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그럼 이 매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던 비품이나 차량 운반구를 팔아서 오늘 돈 못 받았으면 그걸 기타 채권이라고 해요. 그럼 매출 채권하고 기타 채권은 외부 이용자한테는 매우 중요한 분류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분리시켜서 보여줘야 돼요. 그럼 우리 그 제출용 재무제표에는 매출 채권이라는 소분류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장부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외상을 하게 되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어음을 받게 되면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얘네들은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볼 때에 위에 입력시 유의사항에 채권 채무에는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입력할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꼭 거래처를 써줘야 되죠. 그럼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이 두 계정 과목밖에 없는데 이 두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일 때만 써야 되지 다른 때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품이나 아니면 우리 자동차 팔고 우리가 쓰던 자동차 우리 고정자산 매각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많이 나오죠. 근데 그날에 돈 못 받으면 그때는 외상을 하든 어음을 받든 구분하지 않고 그냥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다른 때는 실수 잘 안 하는데 어음에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어음인데 따로 관리해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는 자금 관리 이야기예요. 자금 관리에는 받을 어음 관리 대장에서 어음수부에 전부 다 써둬요. 그건 자금 관리고 우리 시험 보는 건 자금 관리가 아니고 재무회계잖아요. 재무회계는 매출 채권이냐 기타 채권이냐 이 구분을 외부 이용자가 원하는 거지 너 어음이냐 관심 없어요. 외부 이용자한테 보고할 때 얘 둘이 구분 안 하고 이걸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매출 채권이냐 기타 채권이냐 구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냐 질문으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매출인 경우에만 이 계정 과목을 쓰는 거지 아닐 때는 그냥 못 받은 돈이에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써서 얘도 당연히 거래처를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매입도 상품이나 원재료 샀는데 오늘 돈을 안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걸 채무라고 하고 이 채무가 매입 상품 원재료 사면서 생긴 걸 매입 채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매입 채무의 계정 과목이 외상을 하면 외상 매입금이고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으면 지급 어음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가 수많은 기타 채무들이 발생해요. 자, 우리 신용카드 거래는 외상 거래예요. 카드로 매출을 했던 매입을 했던 외상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전부 다 따져야 돼요. 근데 체크카드는 조금 묘한 거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샀을 때는 체크카드랑 연결되어 있는 구자에서 돈 빠져나갈 건데 우리가 체크카드로 결제받았을 때는 외상거래가 돼요. 왜냐하면 그날 돈 안 들어오거든. 그죠? 우리는 뭔가를 인도하거나 수익 인시 시점이 되었는데 그날에 안 들어오면 전부 다 우리 흔히 말하는 외상 여신거래가 돼요. 그럼 자, 우리는 수많은 기타 채무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외상이든 어음이든 구분하지 않고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거고 이 계정 과목들은 모두 다 거래처를 쓰지 않으면 오답 처리되는 계정 과목들이죠. 그래서 전부 다 거래처를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생각하셔야 되지 저한테 얘는 왜 엄 줬는데 미수금 써요 이런 말이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마음속으로 확 얘를 까먹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제가 얘가 상품이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면 우리는 무조건 미수금,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거지. 우리 받을 어음이다, 지급 어음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가 너무 압축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어음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럼 지금 설명하는 건 책이 없어요. 회계 1급 때 다 공부하셨다고 뺐나 봐. 근데 저는 기억 못 하실까 봐 걱정스러워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 받을 어음이 대변에 오는 우리 네 가지 경우를 가지고 좀 볼게요. 우리 회사가 100만 원의 제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어요. 그럼 차변에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뒀겠죠. 자, 그럼 차변에 받을 어음이다라고 썼고 얘는 매출 채권인데 채권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나의 자산이에요. 상환해야 될 의무는 부채인 거고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자산이에요. 그럼 내 자산으로 차변에 적어뒀던 이 받을 어음을 대변에 쓴다는 건 얘를 지운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얘를 지금 대변에 지우는 경우는 당연히 첫 번째가 만기가 되었을 때예요. 그럼 만기가 되었을 때 이 어음을 100만 원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음에 적혀 있는 그 지급하는 은행까지 지점까지 찾아가서 딱 주면 정확하게 내가 귀하가 나면 나한테 그 돈을 줄 거예요. 그게 제일 깔끔한 일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대중교통 이용해도 차비가 더 비싸요. 그러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행에서 돈 받아 달라고 의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어음의 만기 추심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럼 우리는 만기가 되어서 나에게 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자, 나는 얘가 만기가 되어서 은행에서 보통 예금으로 돈을 입금해 줘요. 그럼 대변에는 들어온 이유가 받을 어음이 만기가 된 거니까 받을 어음 100만 원이다 라고 쓰고 얘를 지워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은행에서는 저한테 100만 원을 다 줄까요? 그렇죠. 수수료 떼고 주겠죠. 왜냐하면 그 추심이라는 표현은 대신 돈을 받아주는 행위를 추심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은행은 추심을 하게 되면 추심 수수료를 떼고 나한테 돈을 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추심 수수료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눈에 보이기 편하게 5만 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럼 은행은 자기가 원하는 5만 원을 빼고 95만 원을 나한테 넣어 줄 거예요. 그럼 이때 차이 나는 이 5만 원을 우리는 용역에 대한 대가죠. 추심이라는.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수수료 비용은 우리가 사용하는 번호대가 500번, 800번, 900번대를 쓰는데 자, 500번대는 어떨 때 쓰죠? 그렇죠. 물건 만드는 거랑 관련이 있을 때. 그럼 900번대는 어떨 때 쓰죠? 그렇죠. 단기매매증권, 단기계. 단기매매증권 취득수수료하고 또 시험에서 여러분이 쓸 일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떨 때냐면 문제에서 시킬 때. 그 외에는 900번대 쓸 일이 없어요. 그럼 지금 물건 만드는 거와 관련이 있나요? 단기매매증권 취득수수료인가요? 문제에서 시키는 거 없죠? 그러면 전부 다 800번대예요. 그래서 얘는 800번대인 판관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판관비에 대해서 제가 숱하게 말하는데 많은 분들이 판관비라고 하면 판매 쪽으로 생각하지 관리비 쪽은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생각이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단순하게 500번은 잘 찾더라고. 물건 만드는 거 관련 없다는 건 보자마자 알더라고. 그럼 500번은 빼내고 그럼 이제 영어 외 쪽을 선택해야 되냐라는 경우의 수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다 800번이에요. 그냥 우리는 분양, 운송, 시행 그런 회사가 아니니까 600번, 700번은 안 쓸 거거든. 800번 쓰는 번호대 범위 찾는 건 좀 단순하죠, 생각보다. 자, 다음 두 번째, 어음의 할인. 자, 어음의 할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매각 거래가 있고 하나는 차입 거래가 있어요. 이건 거래의 실질을 따질 건데, 자, 먼저 매각 거래로 보면 아마 우리 회계일국 공부할 때 어음의 할인에 대한 기출 문제다 보면 그래서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매각 거래로 간주한다. 매각 다 적혀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매각만 적혀 있게 나오니까. 그럼 매각 거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음 만기까지 못 기다려서 이 어음을 파는 거예요. 그럼 이 어음을 팔면 그 어음을 받은 사람은 만기까지 기다릴 자기가 생각하는 이자가 있겠죠. 그 이자만큼 빼고 줄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짜리 어음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 바꿔달라 해서 여러분이 좋은 마음에 바꿔줬어요. 근데 어음 만기 봤더니 만기가 내년 크리스마스야. 그럼 여러분들 마음 엄청 안 좋겠죠? 올해도 아니고 올해라도 기분 안 좋을 텐데 내년이면 그럼 마음속에 이런 생각할 거잖아. 아 그럼 그때까지 이자라도 받을 걸. 그 이자가 할인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인 의무에 할인이 있으면 할인료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럼 이 할인료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단순해요. 자, 제가 어음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얘를 지웠어요. 그럼 할인료 결정은 누가 하냐면 어음을 사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사주는 사람이 그 결정을 자, 여러분이 생각했는데 난 이자 5만 원 받아야겠어. 그럼 액면 받더니 받을 수 있는 돈 총액이 만기되면 100만 원 받잖아. 그럼 원하는 할인료를 빼고 만기되면 내가 가서 찾으면 되니까 그럼 5만 원 받아야겠으면 그거 뺀 95만 원만 저한테 줄 거란 이야기예요. 이 할인료는 어음을 사주는 사람이 결정을 해요. 그럼 그 할인료가 마음에 안 들면 딴 사람한테 가서 할인하는 거예요. 어음을 여러분 회사에서 할인하는 경우 있는데 거의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해요. 하나는 주거래은행이 하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여러분들 그 가다 보면 일수 뭐 적혀 있는 곳 있죠. 거기서 잘 사줘요. 근데 할인료가 거기는 엄청 비싸요. 걔네들은 그런 것만 전문 취급하는 거 꽤 많아요. 그럼 예, 차이 나는 이 5만 원 할인료를 우리는 얘가 지금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을 팔았잖아. 그래서 손해 본 거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자, 그럼 이거는 참고로 어음의 할인인데 얘가 차입 거래라면 차입 거래에도 당연히 할인료가 있어요. 자, 그럼 자, 차입 거래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100만 원 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빌려주긴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담보로 100만 원짜리 어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자를 받고 싶겠죠? 그러면 이자 빼고 저한테 돈을 줄 거예요. 그럼 95만 원 줬다가 제가 나중에 100만 원 갚으면서 그 어음을 받아가는 게 이제 우리 차입 거래인 거예요. 그럼 진짜 제가 이야기할 때는 어음은 담보로만 오가는 거지 이거는 우리 어음을 판 게 아니죠. 그래서 거래의 실질대로 갈 거예요. 만약 기간이 보기한 종료일부터 1년 이내라면 얘는 어음 판 거 아니라서 치우지 않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B라는 회사다. 그리고 차변에 내가 돈을 받는데
이 돈이 상대방이 95만 원만 준 거예요. 그럼 이 차이 나는 5만 원은 상대방 돈 빌려준 사람한테 이자를 준 거죠. 그래서 거래 실질에 따르니까 이때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이자 비용. 그럼 차입 거래에서 할인료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고, 매각 거래에서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이런 시험에서는 지금 제가 말했던 줄건 지글자를 많이 물어보고, 어음에 할인해서 매각 거래는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차입 거래는 우리 이자 비용 처리한다. 근데 실기에서는 얘만 나와요. 주로 지금까지 세무위급에는 얘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론으로는 종종 질문하는 게 간간히 튀어나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거래 실질 따르는구나, 그러다가 한번 허를 찔렀어요. 할인료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얘도 영업외 비용, 얘도 영업외 비용, 맞는 말이죠. 둘 다 차입 거래든 매각 거래든 전부 다 영업외 비용 처리한다면 정확한 지문이에요. 이자 비용도 영업외 비용이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도 영업외 비용이거든. 근데 계정 과목으로 말하면 이제 얘 둘이가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 두 개만 보고 우리 쉬었다가 또 이제 배서양도랑 그리고 부도하고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